HSK는 6급까지야 라는 말을 이제 수정할 때가 되었네요. 왜냐면 그보다 더 상위 급수인 7에서 9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슬픈 게 뭐냐면 6급이 원래 고급이었는데 7에서 9급이 나오면서 나중에 6급이라고 하는 것이 중급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6급을 탈 학생들은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난 고급 중국어를 습득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중급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HSK 7, 9급을 치게 만드는 거죠. 너는 고급이란 타이틀을 얻고 싶어? 그렇다면 7에서 9급을 한번 봐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참 불친절합니다. 왜냐면 7에서 9급에 대해서 정확한 시험 체계라든지 점수 체계나 이런 것들은 발표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두 번 정도의 그러니까 한 번의 모의 테스트, 그다음에 11월에서 정식 테스트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이제 크게 변동은 없겠지만 앞으로 7에서 9급은 이렇게 시행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두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에 따라서 한번 7에서 9급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에서 9급은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고급 중국어라는 겁니다. 예전보다 보면 석박사, 그다음에 중국어 전공자, 학술 연구자라는 거 보니까 결국 뭘 말하겠습니까? 단어가 어려울 거야. 뭐 이걸 의미하는 거죠. 쉽지 않을 거야.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말을 이렇게 상당히 또 풀어 쓰고 있습니다. 짜증나게요. 그리고 어휘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1,000개가 넘어가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보지 마 이런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중국어를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11,000개라고 하지만 11,000개가 넘는 숫자이지만 저만큼 숫자를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어의 단어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잘 적절하게 유추해서 풀 수 있습니다만 그 원리를 안다는 게 쉽지 않긴 하죠. 일단은 단어가 이렇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HSK는 3급 시험, 4급 시험, 5급 시험 각각의 급수를 나타내는 시험이 따로 있었죠. 근데 이 시험지만 하나의 시험지를 가지고 이제 3개의 급수가 점수에 따라서 판단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쌤이 어떻게 추측을 했냐면 지금 기존의 시험이 이제 180점을 넘으면 그 급수가 인정이 되잖아요. 그럼 180 기준 잡고 만점을 만약에 300점으로 생각한다면 40점 구간대로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정도 좀 나오겠더라고요. 근데 시험이 300점 만점인지 이제 400점인지 500점인지는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예시다. 하고 싶은 말은 뭐다? 하나의 급수, 하나의 시험지를 가지고 점수에 따라서 7급, 8급, 9급에 나눠진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이 점수는 그냥 예시사항,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응시료가 21만 원이 됩니다. 중요한 건 더 야속한 글자가 있죠. 향후 변동 가능. 가능. 알겠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국어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응시료가 이렇게 21만 원이면 두 번, 세 번 도전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이러다가 잘못하다 응시료만 100만 원 쓰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런 시험인 거니까 여러분 만약에 시험을 친다라면 뭐겠습니까? 분명히 확실한 준비가 되어서 21만 원을 아깝지 않게 한 번에 따는 식으로 내 급수가 만약에 목표가 7급이라면 거기에 원하는 만큼 대비를 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됐죠? 자, 일단 여러분 HSK 이번 나왔던 7에서 9급이라는 것은 원래 HSK는 지필구사와 IBT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IBT는 인터넷 베이스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새로운 방식이 하나 언급이 되었습니다. 홈 테스트. 홈은 뭐다? 그냥 집이죠. 집에서 시험을 친다는 거죠. 와, 집에서 시험을 치다니 세상 좋아졌죠. 그래서 홈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현재 7에서 9급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온라인 고사장은 맞는데 집에서 시험을 치는 시험관이 있는 IBT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IBT 고사장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IBT는 이제 사실은 뭐겠어요? 실제 컴퓨터실에서 시험관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줌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아시죠? 그 프로그램에서 그냥 시험관이 있으면서 학생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험관에게 이제 대화를 걸어서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대면으로 벌어지고 있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시험관이랑 나랑 이제 줌이나 이런 화상으로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좀 복잡한 게 시험 치기 전에 집에서 반드시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시작하기 전에 그 감독관이랑 이제 마이크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테스트를 하고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자판은 잘 시행되고 있는지, 자판은 뭐 쏘고나 이런 걸 쓰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배포한 프로그램이 저 컴퓨터에 잘 설치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살펴보시고 중요한 건
구술 시험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하시는데 마이크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마이크 안 되고요. 이어폰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휴대폰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어폰 아시죠? 요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블루투스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얘기를 하겠죠. 쌤, 그럼 제가 이어폰을 사야 되나요? 네. 왜냐면 이거는 시험의 방식이니까 여러분이 지켜주셔야겠죠. 당일날 저는 이어폰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시험관이 당신은 시험을 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접속에 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미리 안내하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알다시피 뭐 이렇게 준비물 중에서 안 가져온 학생 꽤 많거든요. 알겠나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준비 안 하시면 아까 뭐랬습니까? 21만 원 날라가는 겁니다. 그동안 준비한 시간도 같이 날라가는 거고요. 제발 주의사항 있으시면 미리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왜냐면 저도 모의고사, 모의 테스트긴 했지만 이런 문제가 분명히 존재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이거 안 되나요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모의 테스트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은 퇴실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신분증을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캠으로 이렇게 신분증을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증 보여주세요 하니까 보여주긴 하는데 저는 조금 민망하고 약간 사생활 그죠 보호가 안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각자가 자기 시험 준비하느라 바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캠으로 부정행위 관련된 도구 없음을 확인한다는 게 뭐냐면 카메라를 돌려보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방을 비춰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수 있는 장소 같은 경우도 주변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 꼭 살펴봐. 문을 닫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을 열린 상태에서 시험을 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거실에서 시험을 친다 이런 거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아까처럼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새 첨단기기 같은 게 있으니까 화면을 캡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방을 삑 한번 둘러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더라고요. 또 중요한 건 번역이나 말하기 시험에서 메모가 가능한 것도 가능한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하긴 하지만 메모가 기본적으로 불가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어요. 메모 가능합니다. 뭐가 있냐면 타이핑을 칠 수 있습니다. 타이핑에서 약간 실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에서 9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목이 보이시죠? 듣기, 독해, 작문. 됐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파트입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다르긴 하지만 익숙하죠? 그 다음에 생소한 번역이 4, 통역 말하기가 5라고 해서 총 영역이 5개나 되고요. 시험이 영역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10분 쉬어주고요. 점심때 쉬어주고 나서 시험은 2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처럼 상당히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시험이다라고 기억하면 좋겠고요. 총 98문항입니다. 6급이 101문항이니까 문항상으로 치게 되면은 3문항은 적습니다만 시간은 21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HSK 6급 정도가 한 2시간 반, 한 140분에서 150분 정도 걸리니까 시험 시간은 한 60분 정도가 추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내용이 힘들어서 듣고 나면 막 진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진행된다. 뭐 시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 본다라면 듣기는 1, 2, 3부분 나눠지는데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 1부분이 OX 객관식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나는 한국 사람이다. OX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 자, 2개의 지문인데 하나의 지문에 여러분 5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지문을 쫙 읽어줘요. 그 읽어주고 나서 그 지문의 내용에 알맞는 OX를 보는 건데요. 이거 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HSK는 들리는 대로 그냥 상황 판단해서 그냥 답만 들리는 대로 체크하면 되는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얘는 OX란 말은 이 정보는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려면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대1의 객관식이 OX가 아니라 하나의 지문을 읽어주고 나서 5개의 OX를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인터뷰. 자, 6급에 나오는 영역이긴 합니다. 그래도 또 인터뷰가 객관식이랑 빈칸 채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번 엑스포는 총 몇 회냐? 몇 번째 엑스포냐 하게 되면 뭐 17회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빈칸 채우기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 단답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채우는 형식이고요. 지문이 2개인데 6개입니다. 그래서 기존 6급이 5문제라면 이제 한 문제가 더 추가되었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6급의 중장문 객관식이나 또 객관식이나 빈칸 채우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단답형입니다. 그죠? 단답형인데 지문이 3개인데 이것도 6개입니다.
됐나요? 원래는 이제 약간 보시면 지문의 숫자는 줄었지만 여기 하나로 풀 수 있는 문제 수가 좀 늘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독해 한번 살펴볼까요? 자, 독해도 1, 2, 3부분 나눠지네요. 원래 기존의 6급은 4부분 나눠지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선택형 객관식입니다. 이건 괜찮네요. 그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형 객관식은 결국 A, B, C, D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특이할 사항은 HSK 6급에서 이게 뭐가 뭐냐면 문제는 하나의 지문에 나오는 문제가 최대한 가장 긴 건 5개였는데요. 지금은 7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밀도 있게 정교하게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좀 어려울 겁니다. 7문장을 순서 배열하는 건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A, B, C, D, E가 있으면 그럼 EF가 이렇게 있나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EF, G까지 있네요. 이 G라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논리적인 순서에 맞춰서 배열을 하는 건데 이거 많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잘 하셔야겠죠. 가끔 단어의 흐름으로 따라가서 푸는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분명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해석 없이는 절대 풀 수가 없는 문제일 겁니다. 이것도 7문장치 배열하는 것이 5개나 됩니다. 솔직히 7개가 아니라 5문장을 5개로 배열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좀 난이도가 있을 겁니다. 3부분은 단답형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여러분보다 비슷한 말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2개의 지문이고 7문제입니다. 독해의 가장 큰 특징은 777이죠. 알겠습니까? 4개의 지문 7문제, 7문장 순서 배열, 2지문을 7문제. 그래서 이게 777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항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존 6급은 50문제였고요. 50분이었는데 신기한 게 문항수는 줄었는데 시간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난이도를 좀 높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듣기보다 독해는 풀만합니다. 그래서 6급의 점수를 공부 잘하신 분들은 오히려 7에서 9급 독해가 풀만하네. 난 독해에서 승부를 보고 싶네. 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문제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독해 실력이 괜찮은 학생들은 이 6급의 7, 9급에서 독해에서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걸로 전략을 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시험을 한두 번이라도 보신 분, 한 번 정도 보신 분들은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특히 독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변화가 있긴 하지만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작문부터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작문은 크게 보면 1부분, 2부분 나눠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볼 때 그림 작문이다. 그러면 내가 5급에서 공부하던 그 그림 작문이 아닐까. 근데 그 5급 작문은 80자였는데 200자가 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실제 기출은 아닙니다만 뭐냐면 이제 보통 도표가 나오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도표에 대한 서술이죠. 예를 들면 말했지만 중국의 인터넷에 있는 네티즌 중에서 그 인터넷 중독에 대한 그룹의 비율은 14.1%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각자의 도표에 해당하는 나이라든지 이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도표로 서술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볼 땐 조금 난이도가 좀 높을 수 있긴 하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회사를 다니거나 어디 가게 되면 이런 도표 가지고 발표하는 건 일반적인 거니까 미리 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 작문은 묘사가 아니라 이런 도표를 분석하는 그림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두 번째가 또 어렵습니다. 주제 작문인데요. 토픽을 줍니다. 그래서 토픽에 대한 내 생각을 쓰는 건데요. 한번 보신다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시문이 있는데 이 제시문을 번역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주제 작문이라고 하는 것, 이 주제에 대한 내 생각을 써야 될 텐데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라든지 아니면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어휘를 몰라, 말할 줄을 몰라. 그러면 이것도 이제 벙어리처럼 해서 이제 끝나는 게 될 수 있겠죠. 녹음은 시작되었지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번에 모의 테스트와 그다음에 5월 달에 있었던 모의 테스트와 그다음에 11월에 있던 시험을 본다라면 이 장문 시험에서나 나중에 구술 시험에서 학생들이 번역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의 문장이 좀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지소보위 우시위는 이런 명언이 나왔습니다. 추즈 룬위라고 나오네요. 사실 번역하면 답이 나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논어에서 나왔는데요. 비롯되었는데 의미는 自己不想要或者不愿意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거나 자기가 하고 싶지 않거나 혹은 원치 않는 것들은 就不要强加于人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赞同这个观点吗? 이 관점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이걸 몰라도 사실 뒷부분을 해석하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만 여기에서 얼어버리면 답을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주제작문이라고 하는 것은 토픽에 대한 이해, 그다음 중요한 건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여러분들에게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한다라면 지소보위 오시위런이라는 이 성어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겠습니까? HSK 6급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요. 기출로도 많이 나왔던 문장이니까 만약에 그 문장을 번역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은 잘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평상시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요. 제가 볼 땐 연습을 한다고 해도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단기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높은 급수를 따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파트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해서 번번이 약간 좀 낙방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혹은 내가 원하는 급수를 따기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고득점으로 갈수록 여기에 대한 시간, 준비와 그다음에 연습 시간을 늘리는 게 필요할 겁니다. 여기 어렵습니다. 됐죠? 자, 번역이 있습니다. 번역 가지고 말이 많았거든요. 사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번역할 때는 원래 시험에서는 5가지인가 언어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한국어, 뭐 일본어, 그다음에 영어 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이지만 난 영어가 편해라고 생각한다면 영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한중이지만 영어를 중국어로 바꾸기, 그다음에 중국어를 영어로 바꾸기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는 한국어만 가능하긴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살펴봐서 여러분들이 원하면 뭐 태국어를 고를 수 있는 것이고, 알겠죠? 베트남어를 고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한중, 중한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원래는 5가지 언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1부분에 2문 2문제, 2부분, 그다음에 한중은 2문제, 한중을 할게요. 한중은 2문제, 중한은 2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뭐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이 정도 문장이 나오면 7, 9급이 아니겠죠.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거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식의 사회 문화에 해당하는 뉴스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대학 졸업 후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해 분가 혹은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런 거야, 알죠? 뭐 캥거루족 이런 것들도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알죠? 뭐뭐 말하니 시급하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시험지 문제를 보다 보면 의도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봤던 시험에서는 뭐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이렇게 한다면 뭐뭐함에 따라 이런 것들은 뭐 수이저 이런 표현들을 써주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원하는 이런 표현에는 그러니까 이런 한국어 표현에는 이런 중국어 표현을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원하는 표현대로 그대로 번역하고 통역하는 것이 최상의 답이고요. 여러분 선택한 문장에 있어서 여러분 선택한 어휘와 그다음에 문장력에 따라서 점수가 점수가 배정된다고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뭐 말에는 시급하다 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뭐 6급에서 보면 땅우 지지 뭐 급선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써준다라면 좋은 점수를 받겠지만 헌중여 뭐 이렇게 쓰게 되면 그저 그런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준비할 때도 그냥 내 말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문에서 원하는 표현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더욱 고령화되고 있다. 고령화라 쓸 텐데 뭐 위엘라 뭐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써도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한중 번역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중한 번역이 낫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중한 번역을 하실 때도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 여기 보시면 왕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약간 우리한테 생소한 어휘가 제공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라든지 혹은 여러분의 센스를 가지고 잘 번역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왕인은 인터넷 중독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런 사회적 뉴스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러면 사실은 이거보다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기 쉽고, 맞나요? 이거는 조금 난이도, 이건 조금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표현력을 높이는 게 필요하니까요. 됐죠? 그래서 얘랑은 아까 앞에 나왔었던 알죠? 주제 작문에서 괜찮은 표현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병행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번역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마지막 이제 구술시험, 통역, 번역, 말하기로 보통 진행될 텐데요. 응용서술, 자료서술, 주관적 관점서술. 딱 봐도 이게 어렵죠. 주관적이다. 알겠나요? 이건 뭐다? 개인적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자, 응용서술과 이게 3가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다라면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시험 볼 때 뭐냐면
根据材料하면 자료에 근거해서 志愿者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원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정의 배정, 안배, 시간과 장소와 구체적인 배정을 반드시 언급해 주세요. 빼먹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다 들어가야 점수를 주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다?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4개는 적으세요. 두 번째는 뭐다? 보충 설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표시되어 있는 거 2개도 빼먹지 말고 설명하세요. 두 번째는 뭐다? 구리 찬자더화 하면은 참여에 격려하는 말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원문에 없었고 나머지는 원문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플러스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라는 얘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즉흥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틀이 있거든요. 그 틀에 맞춰야지만 점수를 주겠다 아니겠다 있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어떤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부분 이렇게 4개, 2개 이런 거를 빼먹지 않고 서술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뭐가 중요합니까? 평상시에 암기 연습 많이 해놔야 이런 것도 중국어도 줄줄줄 외워지는 거지. 중국어도 그냥 읽고 말고 하다 보면 안 외워집니다. 이것도 어렵지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겠습니까? 제한된 정보에 따라서 보는 건데 약간 얘랑은 약간 도표 말하기하고 좀 약간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듣기 자료 서술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아까 그거 아시죠? 듣기는 아까 듣기 영역에서 긴 중장문의 문장을 들려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질문을 하면 객관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는 아주 쉬운 문제지만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한국인 뭐 이런 것들 아시죠? 근데 이 내용이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꽤 어려울 겁니다. 듣기 지문 다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이 간단하게 메모 가능하거든요. 메모하시면 이 그거 본 상태에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준비 시간 따로 없다는 것은 녹음 들려주고 바로 질문하자마자 바로 답을 해야 되거든요. 요것도 약간 여러분들이 혼을 빼놓는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주관적 관점 서술 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게 학생들에게 가장 곤란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5월달 모의고사와 11월달 모의고사가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지문을 번역하지 못한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만 푸는 괴물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아까처럼 이제 주어진 문제가 나오면 그냥 문제만 풀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네, 이해하지 않아도 풀리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느낌이 뭐냐면 7에서 9급이라는 것은 중국의 관용적 표현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단어의 언급도 꽤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글자 보세요. 로에 떨어진 잎사귀는 뿌리로 돌아간다. 그렇죠. 꾸투죠. 고향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있던 땅이죠. 그대로 풀면 고향이라는 것은 벗어나기가 헤어지기가 힘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은 뭐다? 고향으로 회귀라는 마음, 그다음에 혹은 고향에 대한 향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감정이니까 향수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대해 그런 마음에 대해서 자, 당신의 견해를 말해주세요. 그럼 생각을 하겠죠. 쌤, 저 고향이 서울인데요.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답하기 힘들겠죠.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다? 문학 작품이나 여기서 온 뭐 드라마나 여기서 온 감정이라도 끌어가지고 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에 대한 이해력,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감성이나 공감 능력이나 그다음에 어휘나 이런 것들이 작용해야 될 텐데 이거가 상당히 많이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이 테스트에서는 이 문제에서 포기한 학생도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7에서 9급에서 또 가장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게 일반적인 HSK 7에서 9급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됐나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HSK를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3에서 6급까지는 제가 강사로서 이런 말을 하게 될지 몰랐지만 몰빵이 가능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자, 작문 듣기 독해 작문이 있다라면 이 세 과목이 균등하게 얼마 이상을 나와야 된다는 시험이 아니라 뭐 듣기 점수가 높은 예를 들면 작문을 못했지만 듣기 점수로 만회할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다뤘던 제가 여러 가지 어렵고 쉬운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필요 없긴 하지만 이런 것들 언급 드렸는데요. 여기 부분에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과감하게 생략을 하시거나 최소한의 점수만 받아간다는 전략을 짜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단기간에 7급을 따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목표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어렵다고 인정을 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최소한의 점수만 가져갈 것인가? 아예 포기는 하지 맙시다. 그죠? 최소한의 점수만 가져가고 내가 몰빵해서 좀 몰입해서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점수에만 여러분들이 약간 좀 집중을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9급까지는 힘듭니다. 8급도 힘들지만
7급까지 따는 데는 제가 볼 때 알겠습니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독해에 집중하시고요. 그러니까 듣기도 약간 기존에 6급 하던 데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은 그래도 50점이 아니라 한 60점 넘기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구술과 번역과 이런 부분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7에서 9급을 시험을 치고 싶은 학생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새로운 시험이 등장할 때 초반에 보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급수가 보통 잘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남들이 시험을 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합격이라도 간단하게 패스만 하더라도 7급을 넘긴다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 이력서를 넣었을 때 어머 HSK가 7급도 있었어? 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괄목 상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도 그렇고 결과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벌어진 변화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 완벽한 대비로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우아한 백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 그리고 원하는 성과로서 또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7에서 9급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비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바로 책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